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화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월천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위종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종태 선생님, 네. 혹시 오늘 하늘을 좀 보셨나요? 네, 천, 고, 마, 비의 계절. 가을답게 파란 하늘이 참 예뻤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예쁜 하늘 아래에서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 일상 같았던 모습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에 등교가 시작되면서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즐거웠는데요. 그렇죠. 역시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좀 어울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의 끝이 아직 보이지가 않네요.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답답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직접 돌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좀 마음이 아픈데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4학년은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학교 생활의 변화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평소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던 자녀의 학습 지도,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고학년을 준비하자 4학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더 나아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두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크게 3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4학년의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둘째, 4학년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할까요? 입니다. 셋째,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의 주제를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고학년을 준비하자 4학년 생활. 네, 첫 번째 주제는 4학년의 발달 특징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의 주제가 변화잖아요. 네, 네, 4학년 학생들 이 발달 단계에서 그 변화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사춘기, 사이버 폭력, 그리고 교우 관계입니다. 제가 사춘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아마 많은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선 선생님께서 사춘기의 특징을 콕콕 짚어서 안내해 주실 것 같아 기대감이 큰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학년 발달 특징. 첫 번째 키워드는 사춘기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아마 사춘기 겪으셨죠? 언제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발육 상태가 좋고 사회적으로 문화적 자극이 많아져서 사춘기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하죠. 물론 학생들 개인적으로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그 시작의 모습이 보이고 5, 6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춘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동기에서 벗어나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예요. 호르몬의 변화로 나도 모르게 반항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생깁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사춘기를 걱정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럴수록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과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신다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힘들지 않게
슬기롭게 보냈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알아볼까요? 첫째, 주위 사람들을 항상 의식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청중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생활을 한대요. 대표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바로 이 특징 때문입니다. 유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모님께 옷을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심지어는 걸음걸이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의 의도를 곱씹으면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창피해하기도 하고요. 둘째,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은 어느 누구도 지녀본 일이 없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그 단짝 친구와 우정을 깊게 나누는 것, 또 내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이 가볍게 여기면 크게 화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셋째, 매우 높은 이상을 가집니다. 사춘기는 도덕적인 기준이 가장 높고 엄격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이래야 돼 라는 나의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모순된 행동을 보았을 때 비난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도덕적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내적 갈등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아이들의 감정,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건 아니잖아.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찰떡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야, 네 인생이 네 거지 엄마 거니? 어때요,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신 레퍼토리 아닌가요? 입장을 바꾸어서 이 말을 학부모님께서 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런데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엄마가 다 해줄게. 자, 엄마가 결론을 내놓고 해결도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찰떡 소통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자, 자녀와 의견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표현에 근본적인 이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말을 왜 하는 걸까? 저런 표현, 행동으로 아이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걸까? 이러한 점을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친구나 상담자처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속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찰떡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사춘기는 항상 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황에 따라 바꾸면 비난의 화살은 부모님께 오겠지요. 셋째, 아이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주세요. 감히 어른에게, 감히 부모님에게 저렇게 엇나가다가는 큰 문제 생기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에게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가 어른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장은 섭섭하시더라도 잠시 마음을 고르고 생각해보면 자녀가 몰라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었다면 너무 섭섭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춘기인 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사과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 아이만의 세계를 인정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아이가 때론 감추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죠. 어른 입장에서는 사실 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틀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아이의 심리를 들춰내면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너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어차피 엄마 아빠 다 알잖아.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 라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되 네가 더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자 라는 태도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아닌 적당한 시점에서 사춘기를 안전하게 겪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서는 몸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하여 신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직 자녀들을 마냥 우리 애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신체 변화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신체 변화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속옷이나 생활용품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혼란 속에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 가정에서 가장 적절한 성교육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교육 전문 강사님들은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여학생, 남학생이 각각 2차 성징을 경험하면 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너도 남자가 되었구나, 여자가 되었구나, 어른이구나, 참 대견하다 라고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유땡땡 영상, 또 게임 사이트, 각종 사이트의 댓글들을 통해서 성과 관련된 왜곡된 용어들을 많이 접하죠. 그게 정확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유행어처럼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그 개념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표현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희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옳은 표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또는 만약 아이들과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가 불편하시다면 성교육 책을 권해주시고 부모님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그리고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사춘기로 어긋나는 아이가 아닌 사춘기로 성장하는 아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춘기의 특징을 참고하시고 관련 서적도 좀 읽어보시는 것.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속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니 사춘기 때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는데요. 아니, 선생님도 사춘기를 겪으셨나요? 네, 저도 당연히 사춘기 과정을 겪었는데요.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항상 주위 사람을 의식한다는 특징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소한 말도 곱씹어서 상처를 받는 것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존감 어떤 의미일까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죠. 네, 내가 사랑받는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자존감은 학업 성취, 리더십,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고 또 나아가 인간관계 이렇게 많은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네. 가정에서 부모님의 어떤 반응, 태도, 말, 행동을 자신의 내부에 쌓아놓으면서 나의 유능감, 또 믿음을 만들고 자존감으로 형성을 합니다. 자, 칭찬과 인정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 기쁜 감정이 힘이 돼서 다음에도 무엇이든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요, 야단을 맞고 비난을 받으면요. 당연히 다음엔 기회가 있더라도 그거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자, 만약에 스스로 할 기회를 뺏긴 아이는요?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찰떡 소통에서 말씀하신 엄마가 다 해줄게 라는 표현이 생각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제가 사춘기 자녀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꼭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롤모델이니까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팁들이 우리의 사춘기를 앞둔 4학년 학부모님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사이버 폭력과 교우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이 4학년 시기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위종태 선생님, 네. 자리를 이동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버 폭력을 다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 지도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그럼 카메라를 넘겨보겠습니다. 웹툰, 모바일 게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것들인데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재미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성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절한 지도가 없다면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기 통제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때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보다 내가 왜 이 규칙을 지켜야 하지? 라는 반항심이 더 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냥 안 돼! 라고 하기보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사용할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제때 잘 수 없게 돼. 그래서 다른 시간에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일주일에 14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면 뇌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한 규칙에 대한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이와 함께 정한 규칙에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을 잘 봤으니까 오늘은 마음껏 사용하렴. 딱 오늘만 시간 초과하는 거를 허용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예외사항을 자꾸 만들어 주신다면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점점 지키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아이들은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방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거실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부모님 몰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실에 컴퓨터를 두고 가족이 함께 이용한다면
시간을 초과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유해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개방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규칙을 정한 경우 부모님도 이 규칙을 함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아이 혼자 지키는 규칙보다 가족이 함께 지키는 규칙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잘 지킨다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른도 스마트폰을 통제하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스마트폰을 통제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더 힘들겠죠, 조절하기가.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약속대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꾸준히 칭찬하고 또 격려해 주세요. 만약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 화면이 넘어갔네요. 네, 만약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하기보다 규칙을 스스로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왜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안 지켜?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정한 규칙이 뭐였지?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이 스스로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이야기한다면 규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유튜브, 웹툰, 모바일 게임을 예로 들었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메신저 앱입니다. 아이들은 이 앱들을 통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다음 카톡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카가 삼촌에게 저주의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이러면 곤란해 라는 삼촌의 말에 이걸 보내야 내가 살아 라고 답변한 조카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어른이 이런 저주의 편지를 받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기겠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정말 심각해져요. 내용을 읽고 나서 바로 1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저주의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이로 인해 친구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메신저 앱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단톡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최근 단톡방을 주제로 여러 가지 큰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단톡방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인지하고 단톡방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아이가 단톡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와의 갈등이 메신저 앱을 통해 심화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초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초 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힌트로는 여기 화면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부모 연수입니다. 친구와 싸우고 나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미 불명의 초성으로 그 친구를 욕하는 말을 입력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특정한 한 명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서 단체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초성력을 입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생긴 갈등 상황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된다면 아이들 간에 생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그 친구를 욕하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카따, 데카, 카톡 감호, 카톡 방폭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누군가를 왕따 시키는 것을 카따라고 하고, 특정 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 단체로 욕을 퍼붓는 것을 떼카라고 합니다. 카톡 감옥은 피해 학생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면서 괴롭히는 것이고, 한꺼번에 카톡방을 나가 버려서 한 학생만 남게 하는 것이 카톡 반폭입니다. 이러한 행위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3년 학교폭력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또는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폭력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지도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학교폭력, 다시 말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듣고 보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자녀가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시고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연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제는 교우관계, 즉 그룹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차례죠? 네, 고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교우관계를 맺을 때 무리를 짓는 성향이 강해지는데요. 저학년 때도 무리를 형성하긴 하지만 일시적이거나 격승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무리에 대한 격승력이 높아지고 친구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도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요. 저도 고학년 생활 지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무리짓기였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무리에서 그 변화가 생겨 멤버가 그렇게 되면 엄청 민감하게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은 무리를 지으면서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멤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사실 무리 안에서 갈등이 이렇게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무리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참 듣기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무리짓기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자주 나누셔야 합니다. 교우관계로 생긴 문제를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저도 아이들과 상담을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와 대화를 평소에 많이 나누신 학부모님은 아이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잘잘못을 따지면서 바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무리짓기를 하면서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만큼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4학년 발달 특징과 생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OX 퀴즈를 할 건데요.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또는 X로 이렇게 손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 실수를 인정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4, 3, 2, 1. 정답은 동그라미요. 네, 네, 동그라미. 맞습니다. 동그라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2번. 가정에서 성교육을 지도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이들의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이다. 5, 4, 3, 2, 1.
정답은 O. 네, 이번에도 O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할 때 아이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한두 개 정도는 좀 들어줘도 괜찮다. 한두 개 정도 고민되네요. 네. 5, 4, 3, 2, 1. 정답은 X. 네, 아이의 의견을 먼저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마지막입니다. 네,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5, 4, 3, 2, 1. 정답은 O. 네,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또 어머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 참여도가 매우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아봤잖아요. 맞아요. 네, 사전 질문을 살펴보니까 4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4학년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4학년 교육과정 그리고 5학년 때 달라지는 점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미선 선생님 일어나서 준비하러 가시고요. 네, 지금부터 박미선 선생님께서 4학년 교육과정과 5학년 때 달라지는 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4학년에서 무엇을 공부할까요? 4학년, 곧 학교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4학년은 중학년이기도 하고 고학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나눌 때 4학년은 중학년에 속하지만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눌 때에는 고학년에 속합니다. 그만큼 4학년은 중학년과 고학년의 특징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시기이고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변화에 초점을 두어 학교 생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같이 보실까요? 1, 2학년들은 한 주에 23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교시 또는 5교시 수업을 하게 되죠. 교과로서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를 공부합니다. 자, 3학년이 되면요. 한 주에 26시간을 공부합니다. 6교시가 등장하죠. 공부해야 할 과목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국어, 수학 이외에도 도덕, 과학, 사회, 체음미, 영 엄청 많아지죠. 무엇보다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5학년이 되면요. 한 주에 29시간을 공부해요. 단 하루만 5교시고요. 나머지 모두 다 6교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5학년이 처음 돼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를 빼고 6교시를 공부한다는 것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6교시까지 버텨야 하거든요. 지금 4학년 학생들은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으로 인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수업을 위한 생활 리듬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태로 내년에 5학년이 된다면 6교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학습할 때에는 학교 일정에 맞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과를 보시면 영어는 그동안 일주일에 2시간 배웠거든요. 근데 5학년 되면은 3시간 배웁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 실과라는 교과도 새로 배웁니다. 실과는 학생들이 되게 즐거운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과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로봇 이런 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학년 교육과정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교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로 보자면 10개의 교과서에 보조 교과서가 있는 교과도 있습니다. 국어는 국어활동, 수학은 수학익힘책, 과학은 실험관찰, 물론 사회도 사회과 구도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 중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중심으로 4학년 시기에 꼭 알아야 할 내용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서는 우리 위종태 선생님과 함께 국어, 사회, 과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는 바로 네. 선생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아 주실 거죠? 네, 그럼 바로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위종태 선생님께서는요, 우리 4학년 교과 중에서 국어, 사회, 과학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4학년 국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 4학년 시기의 국어 능력 발달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도 자기 중심 성향에서 벗어나 듣는 사람에 맞도록 말을 조절하고 사회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독에서 묵독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읽기를 통한 학습이 시작되는데 긴 문장을 의미 중심으로 끊어 읽거나 유창하게 읽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력 또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어 능력 발달 특성에 기반하여 4학년 국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총 5가지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각 영역별 핵심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4학년 국어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 영역입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4학년 1학기 6단원에서 회의 절차와 규칙을 배운 다음 2학기 3단원에서 예절을 지키며 회의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일상적 문제에서 회의 주제를 채택하는 방법, 적절한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안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5, 6학년 국어 토익, 토론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녁 메뉴나 가족 여행지 선정 또는 집안일 역할 정하기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가족회의를 실시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회의에 참여한다면 아이의 듣기 말하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읽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의 성취 기준을 통해 학생들은 추론하며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데요. 1학기 7단원에서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바로 사전을 찾지 않고 이렇게 낱말의 뜻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학생들이 평상시에 책을 읽을 때도 이처럼 모르는 단말이 나왔을 때 낱말의 뜻을 짐작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그렇게 짐작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짐작했니?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그냥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이래서 이렇게 짐작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맥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낱말의 의미를 짐작해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 과정을 꾸준히 경험하다 보면 아이의 추론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됩니다. 또 2학기 6단원에서는 인물의 생각을 짐작하여 글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글을 읽을 때 날개 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개 문제는 글을 짐작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짐작했는지 생각하며 날개 문제의 답을 적다 보면 추론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날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쓰기 영역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에 대한 의견 쓰기, 제안하는 글쓰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쓰기 과제를 부여할 때는 아이의 삶과 직결되는 쓰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듣기 말하기 영역, 그리고 읽기 영역과 연계하여 글쓰기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자신이 말했던 의견을 글로 정리하여 제안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책을 읽으면서 짐작했던 의견을 근거로 들어가며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글 쓰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아이들의 쓰기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법 영역입니다. 기본적인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1학기 8단원에서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고 2학기 5단원에서 문장의 짜임에 맞게 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 용어의 개념을 지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시 자료를 활용하여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교과서에 소개된 놀이활동을 함께 여러 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라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게 되는데요. 4학년 2학기 4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사라, 버스를 타다 라는 작품의 경우 9쪽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읽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분량인데요.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전에 본문의 글을 먼저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읽고 나서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읽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5, 6학년 교과서에는 지문의 길이가 3, 4학년보다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5학년 2학기 7단원에 수록된 존경합니다 선생님 작품은 13쪽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길어지고 수록된 어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독서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박민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과목의 구성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환경확대법의 적용을 들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말인데요. 환경확대법은 범위와 계열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환경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3, 4학년 때는 아이들이 우리 고장과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웠다면 5, 6학년 때에는 더 나아가 국가와 지구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과 소재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교육과정의 지역화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들은 서울의 생활이라는 보조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면서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영역 간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일반사회, 역사, 지리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에 지역이라는 공간을 주제로 지리 영역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 역사 영역인 우리 지역의 역사, 일반 사회 영역인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를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지역의 위치와 특성에 대해 배우는데요. 아이들은 이 단어를 통해 방위표, 기호와 법례, 축척, 등고성과 같은 지도의 기본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51쪽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의 기본 요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시로 축적, 방위표, 등고선, 기호와 법례가 들어간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만약 학생이 우리 아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지도의 기본 요소를 꼭 복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단원들은 우리 지역의 중심지와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을 조사 및 답사하고 소개하는 자료 또는 보고서를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답사를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직접 답사를 해서 직접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나 아니면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건데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되면 가족이 함께 답사를 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117쪽의 주제 마무리에 있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19쪽에서 125쪽을 읽어보면서 지역 문제 해결 5단계와 단계별 유의점을 복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촌락과 도시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교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은 이 4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과서 33쪽에 있는 주제 마무리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답을 하면서 내가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또는 놓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원입니다.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 시장, 생산, 소비, 지역 간 물자 교환 및 교류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데도 약간 좀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들을 굉장히 낯설어 하거나 어려워하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과 생산, 소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71쪽에 있는 주제 마무리인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질문들에 아이들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3단원입니다.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에 대해 배우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문화, 편견, 차별 등 이 단원에 나오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책을 여러 번 읽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를 여러 번 중독해라인데요. 축척, 자원의 희소성, 저출산, 편견. 아이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와 같이 낯설고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3, 4학년 때부터 사회 과목을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과서만큼 학생의 눈높이에서 내용을 잘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교과서를 읽고 또 읽게 해주세요.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교과서 찾아보기를 참고하는 것인데요. 찾아보기는 교과서 뒤쪽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그리고 단어 옆에 그 단어가 나온 페이지도 함께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다가 모르거나 낯선 단어가 나왔을 경우 해당 페이지를 다시 찾아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본다면 사회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노트 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입니다. 노트 정리를 하면 시간이 걸리고 글 쓰는 일이 귀찮기 때문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작성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교사나 부모님이 관심을 계속 가지지 않으면 노트 정리를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노트 정리를 하기에 앞서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운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는 배운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노트 정리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복습이 이루어지고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낯선 용어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사회 과목의 경우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코네식 노트 필기부터 학습 일지 작성 등 정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대로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의 사회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과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학기 과학교과서 목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원은 탐구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구는 과학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로 3, 4학년 군에서 기초 탐구 기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5, 6학년 군에서는 통합 탐구 기능을 익히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탐구 활동에는 이러한 탐구 기능들이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은 1학기 3단원과 4단원에 있는 탐구 활동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탐구 활동에 필요한 탐구 기능들이 적혀 있는데요. 탐구 활동별로 요구하는 탐구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탐구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탐구 활동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구 기능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4학년 1, 2학기의 단원 구성표인데요. 아이들이 각 단원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 성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교과서와 실험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4학년 2학기 2단원 도입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왼쪽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 봐요라는 교육과정에 여기 있는 이 질문들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의문형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제가 이거를 잘못 눌렀네요. 네. 이 내용만큼은 다시 말해서 이 내용만큼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단원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먼저 인식하면서 과학 공부를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관찰에 있는 2학기 1단원 단원 마무리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단원 도입의 질문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이들은 빈칸을 채우면서 내가 이 단원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빈칸을 채울 때 우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 적고 나면 과학교과서의 단원 마무리를 펼쳐봅니다. 교과서 단원 마무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내가 작성한 실험 관찰의 단원 마무리와 교과서의 단원 마무리 내용을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고 또 보충해야 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곳에는 단원의 성취 기준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질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질문에 모두 대답할 수 있어야 이 단원을 확실히 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복습을 통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험 관찰 생각해 볼까요? 라는 이 란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문제가 어려울 때 그냥 넘기거나 교사 또는 다른 친구가 쓰는 이런 모범 답안을 그대로 따라서 적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해 볼까요? 문제는 가급적 아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 스스로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어,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사회과학은 학생들도 어려워하지만 학부모님들도 조금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네네. 선생님의 콕콕 요점이 많은 도움이 됐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네, 또 학부모님들께서 사전 질문으로 독서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독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네, 사실 독서 습관은 오랜 관심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같은 책을 가족이 함께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지 못하시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그렇죠.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만약 자녀와 함께 독서하기 어려운 환경이실 경우에는 아이 스스로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분량을 꾸준히 읽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읽는 시간, 쪽수, 장소를 기록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 사실 책이 재밌어야 아이들도 책을 계속 읽게 되거든요. 네.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책 5권에 흥미없어 하는 책 1권 정도를 곁들여서 같이 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아이의 유창성도 높아지고 독해력도 향상됩니다. 네, 수준에 맞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수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안내 드리고 아, 싶은데요. 네. 네, 바로 5손가락 접기입니다. 책을 아무 쪽이나 펴서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손가락 하나나 2개 정도까지는 쉬운 책, 쉬운 책. 3-4개 정도까지는 읽기 적당한 책, 적당한. 5개 이상은 좀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3개, 4개 정도가 네, 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또 4학년 권장 도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서 추천 도서를 클릭하면 권장 도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학부모님들 위해서 홈페이지 그 주소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네. 오, 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서 추천 도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4학년 권장 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질문으로 전자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전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서울 주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했을 때 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독서와 관련된 2가지 사이트 꼭 활용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또 사전 질문으로 노트 정리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방금 전에 노트를 정리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네요. 그럼요. 네. 사실 노트 정리의 목적은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노트에 정리한 내용은 아이 스스로 백지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트를 작성하고 나서 그 작성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진 않아요. 그래서 노트 정리한 것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노트 정리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맞아요. 만약에 길게 줄글로 풀었으면은 사실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느라고 노트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노트 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예쁘게 적는다고 색칠도 하고 펜을 바꿔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곤 하는데요. 네. 이렇게 노트 정리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면 정작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노트 정리는 정말 학습의 보조도구의 역할로서 조금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날 분량의 문제풀이 정도만 해도 우리 아이가 금방 지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치지 않고 올해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아이가 지쳐하고 네. 힘들어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신감을 네. 올려줘야 되니까 역시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을 하실 때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네.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는 것과 결과를 칭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어떤 칭찬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요. 그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잘 말씀해 맞았죠? 주셨습니다. 네.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공부 원리라는 책의 저자인 캐롤 드웩 교수에 의하면 의지와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네. 이번엔 노력하더니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네 라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실력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요. 네. 어쩜 너 이렇게 잘하니? 결과가 너무 좋구나. 내 다음에도 이것처럼 똑같이 잘하자. 이렇게 능력을 칭찬하는 말은 네. 조금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때 의욕을 꺾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과제에 도전했다가 자신이 똑똑하지도 또 훌륭하지도 않은 것이 증명되면 비난을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전을 점점 안 하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네. 과정을. 네. 앞으로 저도 아이에게 그 노력한 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아이의 발달에 큰 도움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반민선 선생님께서 수학과 영어 네. 교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 준비 이제 하러 아까부터 하실까요? 기다렸어요. 가겠습니다. 네. 벌써 준비가 되셨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민선 선생님께서 4학년 수학과 영어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는 수학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학부모님들,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 좋아하셨나요? 만약에 수학을 좋아하셨다고 대답하셨다면, 정답을 맞추는 게 참 뿌듯했다. 풀이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즐거웠다.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마냥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이유셨을까요? 계산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해결이 계속 안 돼. 이게 점차 쌓이다 보니까 수학을 싫어하게 됐다. 학생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과연 수학은 이러한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답은 수학적인 지식, 기능과도 밀접합니다. 네, 수학에서 이거 없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수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하는 것,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이러한 6가지의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학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단순히 계산만 반복하게 하는 것, 수학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 내용은요,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연수, 분수, 소수, 개념과 사칙 계산을 다루는 수화연산. 두 번째,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개념과 구성 요소, 공간 감각을 다루는 도형. 세 번째,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 네, 측정하고 어림하는 측정. 규칙을 찾고 비와 비례식을 배우는 규칙성. 마지막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정리, 해석해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루는 자료와 가능성까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자연과 공학, 의학, 당연히 수학이 응용이 되겠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경영학, 나아가서는 인문학, 예술, 체육 분야까지도 수학이 기초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각 영역별로 6개 학년에서 어떤 순서를 배우는지 살펴볼까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바로 우리 자녀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부터 채워지지 않았는지 이 계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수화연산 한번 볼까요? 네, 1학년 10이 넘어가는 덧셈, 2학년 받아올림과 내림이 있고요. 곱셈구근도 등장을 합니다. 자, 3학년 네, 세자리수 덧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가 등장을 하네요. 자, 4학년입니다. 세자리수, 두자리수,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요. 방금 3학년 때 배웠던 분수 이용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뺄셈이 나옵니다. 자, 5학년은요. 이러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알아보고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 어려워합니다.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뺄셈이 나오고요. 마지막 6학년은 이러한 분수의 곱셈 나눗셈,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마다 수학 평가 결과를 보고 어디에서 부족했는지 이러한 계열에서 찾으시고요. 그 시점을 찾아서 보충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이러한 계열을 꼭 기억하시어 4학년 내용이 5학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요성을 아시고 지금 꼭 학습해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짠! 돌발 문제입니다. 자, 학부모님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3을 계산하시오. 학부모님들 제가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면 암산으로 되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째,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네요. 그러면 분모를 같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배웠거든요. 자, 분모를 같게 하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배수를 알아야 됩니다. 배수를 구할 수 있으려면 곱셈9구를 알아야 돼요. 자, 학부모님들, 사실 이 문제는요 4학년 문제가 아니고 5학년 문제입니다. 5학년 문제를 풀 때 과연 몇 학년 개념부터 들어오는지 볼까요? 자, 곱셈9구 2학년에서 들어왔죠? 사실 곱셈9구도 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학년에서 덧셈, 2학년에서 곱셈9구, 다음에 3학년에서 분수, 4학년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이게 더해져서 4학년 들어가서 배수, 약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배수 이런 게 더해져서 이 문제 하나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거 하나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다고 이것도 모르냐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개념이 쌓여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더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요 20분의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계산 결과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라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약분까지도 필요합니다. 약분을 할 수 있으려면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를 찾아서 서로 나눠야 돼요. 와, 이 문제 하나에 숨어있는 개념들 학부모님들 좀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학년의 이 문제를 뚝딱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차근차근 개념을 밟아왔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이 많은 개념 중에서 어디서부터 좀 어려워했는지 그거를 찾아주셔야지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이 누적되지 않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도형으로 갈게요. 네, 도형은 아까 평면, 입체 도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4학년까지는 평면 도형을 배우고요. 5학년부터서는 이제 입체 도형이 등장을 합니다. 4학년 내용 한번 보실까요? 평면 도형의 이동이 있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삼각형, 사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삼각형을 알 수 있는 거는 각도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각도에 따라 예각, 둔각 이런 삼각형의 종류를 배우고요. 또 사각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학습한 그 사각형의 개념이 5학년에 올라가서 평면 도형의 넓이, 둘레를 측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이 과연 어떠한 도형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와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면 도형은 5, 6학년 때 입체 도형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 규칙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전에 측정이 있었네요. 네, 측정 보겠습니다. 네, 측정은 저 옆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시간, 길이, 들이, 무게 이런 걸 학습을 하는데요. 4학년 때 각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각도기 사용하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도의 이해를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규칙성입니다. 이 규칙성, 규칙 찾기. 네, 저기 위에 바둑돌 보세요. 저 바둑돌이 어떠한 규칙으로 배열이 됐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또 앞으로 예상해서 둘 수 있는 거 학생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4학년에는 이러한 규칙을 수나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학년 때는 특별히 비와 비율, 몇 대에 몇 이러한 표현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료화 가능성은 자료 처리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정리, 해석을 해서 통계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가 등장하죠. 특히 이 영역은 실생활 속에서 뉴스나 신문의 그래프를 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6학년 때에는요, 그래프 이외에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학습합니다. 자, 이렇게 영역별로 살펴봤는데요. 자, 각 학년별로 중요한 특징만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막 긴장이 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1학년, 10이 넘는 연산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2학년 때 받아올림과 내림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요. 곱셈, 구부, 이것을 띄어세기나 배의 개념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3학년은요, 나눗셈, 또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4학년 가서 이거의 사칙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 도형의 개념 꼭 잡고 가야 돼요. 자, 5학년 약수와 배수 학생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수학이 좋아요? 어려워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규칙성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단위들을 총 정리하게 됩니다. 자, 6학년이에요.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 복습.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입체 도형도 나오게 됩니다. 자, 1, 2학년들은 자연수, 3, 4학년은 자연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평면 도형, 5, 6학년들은 분수와 소수의 연산, 입체 도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교과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수학은 수학 익힘책이랑 짝꿍이지요? 네, 학기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수학 교과서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학생들이 수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느끼면서 또 긍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수학책 가장 처음에 수학은 내 친구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각 단원을 끝날 때마다 수학으로 세상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게 4학년 1학기 목차예요. 네, 큰 수,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 자, 이제 2학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 어머님들 아이들 책 이렇게 열어보시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삼각형, 소수의 덧셈과 뺄셈, 사각형, 꺾은 선 그래프, 다각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수학 익힘책 한번 볼까요? 수학 익힘책은 사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워크북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제로 한 챕터의 시작을 보시면 공부한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내가 집에 와서 스스로 복습하는 용도로 워크북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을 공부했어.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수학 교과서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한 단원이 시작하는 챕터예요. 이게 분수의 덧셈 컷뺄셈? 분명히 그 전 학년에 배웠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인데요. 네, 선수학습의 내용을 확인하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요를 생각할 수 있네요. 이번 단원을 잘 공부를 하려면 이 내용, 지난 학기 또는 지난 학년에 이 내용을 배워야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정답과 풀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확인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4학년에서는 꼭 수학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4학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일명,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왜? 이 다음에는 안 나와요. 네, 이 다음에는 분수, 소수로 덧셈, 뺄셈 나오니까 지금 자연수 단계에서 꼭 끝내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특히나 분수와 소수의 개념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네, 다음에 세 번째, 평면 도형의 정의와 성질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어머님들 그 교과서 보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이러한 모형의 그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일명 약속하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마름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라고 약속하는 이 정의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이해해서 5학년 때 평면 도형 넓이 구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자, 우리 의사소통 어떻게 하죠? 눈빛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몸짓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과 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러한 기능을 골고루 갖추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듣기, 말하기는 소리, 음성 언어고요. 읽기, 쓰기는 문자 언어입니다. 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기초 단계에서는 음성 언어 중에서도 듣고 말하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더 나아가 읽고 쓰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네, 이것은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영어 교육에 많이 관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학생 개인별로 영어 노출 시기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 격차가 많이 보이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학교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단어를 수십 번씩 쓰면서 외우는 장면, 영어 교과서의 글을 막 눈 감고 외우는 장면, 문장의 구조를 주어, 동사 하면서 외우는 모습, 예전에 아주 전형적인 영어 공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읽기, 쓰기만으로는 영어를 공부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듣고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완성되지 않지요. 이 모든 기능이 다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영어가 잘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어 공부 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교 영어에서는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를 하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정말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학교 영어에서는 의사소통 이외에도요, 더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무엇이냐? 영어 재밌어. 공부하고 싶어. 궁금해. 이러한 마음이 일게 돼서요,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를 합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 또 학습 동기,
또 영어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힘, 중요하죠. 네,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 관용, 대인관계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요. 특히 우리 영어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화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문화 정체성, 또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 능력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영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어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길러야 하는 영어 능력입니다. 잘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4학년 영어 어떤 내용을 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원 제목이 우리 아이 교과서랑 좀 다른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는요, 네,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몇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택한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제목이 다르더라도 이 학년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나 또 어휘수는 다 같습니다. 자, 어머님도 한번 보세요. 쉬워 보이나요? 네.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듣는 것을 바탕으로 말하는 연습하고요. 이제 점점 문자에 노출을 해서 읽고 쓰기까지 점점 확장을 하면서 배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직접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1학년 그림책처럼도 생겼죠? 영어 조금밖에 없어요. 다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겠구나, 듣고 말하게끔 노출을 하는 겁니다. 또 실제 학생들의 대화를 보여줘서 듣고 따라하게 하고요. 자, 여기에는 챈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머님 혹시 챈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랩은 들어보셨나요? 네. 약간 랩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챈트는 제가 잠시 후에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다음 차시를 보면요. 노래도 부르고요. 또 짝꿍과 함께 대화하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실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도 나와 있고요.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어머님도 또 걱정하시는 게요. 우리 애들 영어 얼마나 써야 되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4학년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쓰지 않아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미 예시글이 나와 있어요. 네, 예시글을 보고 쓰는데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어구, 2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서 어구를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문장을 완전히 쓰는 거는 다음 5학년 가서 나오는 단계예요. 자, 학교 영어 교육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몸으로 말해요. 네,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stand up 했을 때 학생들이 일어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우리 학생이 이해를 했구나. 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역할놀이입니다. 네,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 역할놀이 사랑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소리와 철자입니다. 일명 파닉스인데요. 어떠한 철자가 무슨 소리가 나느냐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3학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이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다음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단어를 읽을 수 있고 읽고 그 의미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동영상 모습을 참고를 한다든지 또 같은 음가를 가진 여러 단어들을 같이 배운다든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chant와 song이 있습니다. 네, chant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song, 노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듣던 그 노래 흥얼거리다 보면 가사를 외우게 되고 그 가사는 결국 그 단원에서 꼭 배워야 되는 주요 표현이 되지요.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요즘에 그 영어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각 출판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댁에서 이러한 노래를 계속 틀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나도 모르게 다 외우고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놀이와 게임입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좋아하죠? 선생님, 오늘은 무슨 게임이에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 어떤 놀이와 게임이 있는지,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수학 한 문제 풀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 자세히 짚어주셨네요. 네. 자, 4학년이 연산 기능이 완성되는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연산을 잘 해야지 다른 문제를 풀 자신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초 연산이 전부는 아니에요. 학생들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수학이 즐겁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놀이로 수학을 다가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놀이 수학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그 놀이 수학을 다시 한번 즐긴다면 따분한 수학이 아니라 재미있는 수학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설명하실 때 네. 그 채팅을 보니까 맞아요. 그 문장제 네. 문제의 식을 세우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자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요. 네, 저희가 채팅으로도 안내를 드렸지만 네.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 문장제 문제 보면은 숫자보다는 글씨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문장제 문제는요, 어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네. 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 아, 내가 지금 여기를 가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그러한 시간적인 순서라든지 단계를 먼저 정리하게끔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그 중간에 숫자 그리고 수학적인 약속을 끄집어내서 순서대로 풀이를 하면 그게 바로 문장제의 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독서를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사실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죠.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문해력은 모든 교과목의 기초입니다. 아이가 수학에서 이렇게 문장제를 풀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좀 더 독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세요. 독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면서 문해력을 높이게 해주시면 아이가 다른 교과에서도 더 강점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수학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된 학습 동기가 있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네. 방탄소년단 아시나요? 요즘 시대의 방탄소년단을 모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 세계 우리나라를 알리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 굉장히 유명했었죠, 한참. 네, 맞아요. 또 미국 토크쇼에 출연해서 영어로 대화도 나눕니다. 네. 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지요.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인물들이 세계적인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접하면 영어가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을 보기 위한 과목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팝송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것도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노래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노래와 챈트를 집에서도 흥얼거리는 거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요, 우리 4학년 좀 어려 보이지만 쉬운 팝송도 꽤 좋아해요. 정말요? 이 노래 아실까요? 어떤 You raise me up, 네. so 손이 자동으로 I 올라가네요. can 네. stand the mountain.
해주니까 하나 더. 아, 네. Heal the world,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아,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됐는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음. 이런 모든 가사를 정확히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네. 재밌잖아요. 흥얼거리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네. 챈트를 라이브로 아, 부르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좀 기대가 되네요. 아니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그런 거는 당연히 네, 기억해야죠. 그러면요, 저 혼자 할 수는 없죠. 네?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저도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 같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아,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네, 그러면.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챈트는 제가 아까 랩처럼 느껴지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네. 박수 치면서 리듬을 맞추시면 돼요. 자, 박수 네. 준비. 1, 2, 3, 4. Where is my bag? Where is my One more bag? time. Where is my bag? Where is my bag? Good. On the desk. On the desk. It's on the desk. On the desk. On the desk. It's on the desk. Perfect. Perfect. 네, 아, 너무 네. 잘하셨어. 아, 근데 정말 하다 보니까 네. 리듬도 타지고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챈트의 매력입니다. 네,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리듬에 맞추어 부르다 보면은 표현뿐만 아니라 억양도 같이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면 네. Where is my bag? 이렇게 한 줄로 쭉 하거든요. 네. 근데 챈트를 생각을 하면 네. Where is my bag? 이렇게 억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도 아까 챈트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억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큰 소리로 재밌게 불러주시고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사실 언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과 사람끼리 말하고 듣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학생한테 혼자 쓰면서 단어 외워, 네, 독해해봐,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또 우리 교과서에는요, 짠짜잔 이렇게 뒤편에 아주 다양한 그림 카드나 또 단어 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들으니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어머 선생님, 네. 이렇게 챈트도 하고 싶어하고 게임도 하고 싶어하시고 네. 욕심이 많으신데요. 좀 약간 졸린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선생님 좋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네. 또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도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카드는 제가 뒤에 교과서에 있는 카드 하나씩 해서 만든 건데요. 네, 만약에 교과서 카드가 없더라도 직접 종이 잘라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할 퀴즈는요, 스피드 게임 같은 거예요. 네, 카드를 뒤집어서 한 줄로 늘여놓았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 가족 소개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네, 서로 양 끝에서 출발할 거예요. 네. 네, 뒤집으면서 그 카드가 의미하는 표현을 빨리 재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가운데를 향해서 오다 보면 만나겠죠? 네. 그때 rock, scissors, paper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계속 공격을 하고요. 네. 진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와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목표는요, 네.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 음. 이해가 되셨을까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그럼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Okay, are you ready? I'm ready. Go! This is my This is my brother. grandmother. This is my father. sister. This is my mother. Okay. Rock, scissors, paper. I win! 네. 네네네. This is my father. grandmother. This is my father. Okay. Once again. Rock, scissors, paper. Rock, scissors, paper. 네, 빨리 가시죠. 네.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자, Rock, scissors, paper. Rock, scissors, paper. Rock, scissors, paper. I win!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승부욕을 너무 보여서 창피합니다. 네, 좀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지 않나요? 네. 네, 이 즐거움에 빠져다 보면은 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방금 이렇게 사용한 카드는요, 이러한 게임 말고도요,
빙고 게임, 또 메모리 게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한 카드는 지금 학부모님들 여기 아래 보이시죠? 네, 교과서 제일 앞에 지퍼백을 붙이시면요,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다 사용하고 나면은 영어 공책에 붙여서 쓰기 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과 영어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4학년에서 배우는 이런 주요 교과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 알아볼까요? 그죠? 네. 자, 또 화이트보드를 제가 한번 뭔가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아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과 생활로 주제를 나누어서 온라인 학습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잔, 짠! 네,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아이의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다 보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네, 영상을 볼 때 교과서나 배움 노트에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메모하면서 듣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영상을 좀 더 집중하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 적은 것들이 키워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메모하는 과정에서 손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덜 지루함을 그래요. 덜 지루하게 됩니다. 맞아요. 뭔가 써야지 안 네. 졸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또 사전 질문에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질문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네, 과제를 완료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정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네,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에 도시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네, 보고서 작성 꽤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는 10분 필요할 것 같아, 20분 필요할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나서 네. 타이머를 앞에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시간을 체크하면서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수행을 완료했다. 그럼 당연히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목표를 초과했다. 선생님 혼내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열심히 노력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격려해 주세요. 아,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초과됐구나. 네. 자, 아이 스스로 이런 과제 수행 시간을 정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 관리 능력이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특히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혼자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해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성취 여부입니다. 자, 우리 아이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성취를 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죠. 네, 사실 주간학습 안내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간학습 안내에는 이제 그 주에 배울 교과와 학습 내용, 교과서 쪽수, 준비물 등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주간학습 안내를 잘 활용하시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네. 박미선 선생님, 네.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포인트, 네. 네, 자기니까 네, 스스로 세우고요, 공부 계획을. 네. 또 스스로 공부하고 또 그 결과를 스스로 점검을 한다. 아, 그래서 스스로 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주간학습 안내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오늘 배울 교과와 학습 네. 내용을 살펴보면서 배울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또 쪽수를 보면서 교과서를 미리 읽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과서를 조금이라도 먼저 읽고 수업을 듣는 것과 허둥지둥 막 페이지 열어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거 차이가 있겠죠. 네, 그 교과서를 미리 읽으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는 밑줄을 한번 긋게 해보세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해야 그렇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사전 질문도 참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사전 질문에서도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나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해야 되나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저도 궁금해요. 사실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할 때 수업을 듣는 시간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복습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시간을 증감해가며 이렇게 공부 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공부 양은 오늘 배운 것들을 모두 복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네요. 네, 복습을 완료하면 주간학습 안내에 완료 표시를 한번 하게 해주세요. 네.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그날 해야 될 복습을 하지 못한 교과가 있다면 주말, 특히 토요일 오전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 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사전 질문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사회나 과학을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학년 사회는요, 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에 3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학습 안내를 따라서 사회와 과학 복습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토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모두 하면 좋지만 네. 혹시나 조금 못했더라도 토요일까지는 완료를 하자 이거네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토요일 오전까지 완료했으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그래도 좀 푹 쉬게 그렇죠. 네,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사전 질문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성취 여부를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건 역시 주간학습 안내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모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면서 학습 내용을 정하시는데요. 네. 주간학습 안내 만능 팬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주간학습 안내에 나와 있는 학습 내용을 착실히 따라간다면 우리 4학년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모두 도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복습을 하고 나면 주간학습 안내에 있는 학습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의 학습 내용으로 도시의 특징을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도시의 특징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간학습 안내를 활용한 자기주도 방법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사전 질문 중에 4학년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네. 학원을 꼭 보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하시다고 또 네. 남겨주셨어요. 사실 학원을 보내시기 전에 아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학습지로 배우고 이렇게 사실 하루 종일 배우기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면 아이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아이가 복습을 하다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또는 공부 방법을 좀 몰라서 학원을 먼저 찾는다면 학원을 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습할 여유가 없이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학습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우는 시간과 복습하는 시간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네, 또 이런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 네. 학생들이 네, 게임을 시켜줘야지만 한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 게임은 외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학습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걸 하면 게임할 수 있어. 이거 공부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공부의 목적이 점차 게임하는 것으로 변해버리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보상이 주어져야만 공부를 하게 되고 스스로는 안 하는. 네, 따라서 내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선생님, 네. 이러한 내적 동기를 키워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 네.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 맞나요? 네네, 아. 좋죠. 네. 자신감이에요. 자, 아이 수준에서 굉장히 시시한 거, 너무 어려운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어려운 과제를 제시해 주세요. 그럼 아이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과제를 해결했을 때 잘했어. 네,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아이의 자신감이 점점 뿜뿜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제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주 약간
어려운 과제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 이번 수학은 너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해서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자녀에게 이번 수학 시험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목표야? 라고 질문하면서 아이가 자율성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두 가지였죠. 그렇죠. 자신감과 자율성. 네. 그래서 이런 자신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아이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겠네요. 그렇죠. 해냈다 하겠죠. 네, 이렇게 성취감을 느낀 아이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뭐 용돈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활적인 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집중력. 다시 등장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학습면이었지만 지금은 생활면에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환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주변이 좀 정돈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책상 위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장난감, 또 불필요한 학용품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좋죠. 네. 또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움직임이 커요. 그러면 자신이 배운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거나 평소에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 가족들 앞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 생활 습관을 네. 이렇게 생활 습관이 좀 흐트러져서 걱정이라는 학부모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그 연수 초반에 우리 박민성 선생님께서 5학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40분에 맞추어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것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중간놀이 시간이 있는데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분을 쉬는 학교가 있고 30분을 쉬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쉬는 시간과 중간놀이 시간 이렇게 이 시간에는 스트레칭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고 블록도 하고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짠짜잔! 네, 소통이에요. 네, 아무래도 가정에서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통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네, 학부모님들의 일관된 태도로 상황과 감정을 잘 구분하시어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단호함과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거 다른 거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찰떡 소통, 이것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붙여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성격이 좀 급해서. 아니에요. 아주 네. 중요한 거라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네. 네, 이것은 자녀의 공부가 아니고요. 바로 학부모님의 공부입니다.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서적, 또 온라인 강연 요즘에 참 많죠. 네, 일반적인 자녀 교육 내용도 아시고요. 또 우리 아이의 개별성, 특성을 존중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을 때 결실이 잘 맺히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학습과 생활면에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많은 사전 질문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다루지 못한 질문이 조금 남아있어요. 네, 바로 영재교육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단위학교의 영재학급,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은 GED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곧 10월에 모집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선행학습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선행학습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선행이 아니라 심화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이에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4학년의 개념을 좀 더 깊게
네, 어떠한 상황에서 깊게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네. 이 다음 단계에 가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렇죠. 3학년 때 배웠던 게 바탕이 돼서 4학년에 배우고 그렇죠. 그게 또 바탕이 돼서 5학년 이렇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학년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을 충실하게 네. 다 배우고 또 그것을 심화해서 배우는 걸 배운다면 아이가 차례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사전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질문을 모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더니 헉, 벌써 시간이 아, 이렇게 네. 정말 됐습니다. 빠르게 네, 흘러가네요. 그랬네요. 자, 우리 그럼- 네, 지금까지 네. 우리 살펴본 질문들 혹시나 실시간 질문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적 보상은 어떤 걸 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외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거는 결국 아이가 무언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적 보상은 아이가 그 받는 게 외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뭔가 뭐 핸드폰 같은 이런 물건을 보상으로 선물을 받는다든지 해주고, 그렇죠. 아니면 게임 같은 거를 한다든지. 네. 근데 반대로 내적 보상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감 네. 또는 문제를 풀었을 때의 기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보상이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외적 보상은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자기가 바로바로 이 외적 보상이라는 게 바로 받고 또 거기에서 바로 기쁨이 충족되기 때문에 아이도 외적 보상 받는 거를 선호하지만 그렇죠. 사실 길게 봤을 때 외적 보상은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게임을 처음에는 1시간만 이렇게 보상을 해주셨는데 아이가 1시간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고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여기에서 이제 내적 보상을 키우는 내적 동기라고 하죠. 그렇죠. 동기를 키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게 한번 잘 정착이 된다면 아이가 내적 보상에서 얻는 성취감은 어느 외적 보상보다 사실 가장 크거든요. 강력한 힘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학부모님께서도 좀 약간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4학년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이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과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교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신데요. 네. 가정에 계신 학부모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